자, 오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6번, 7번에 해당하는 것만 좀 풀고요. 나머지는 주택정책입니다. 6번은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적 수단이 되고 있는데 지역지구제의 효과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서 효율성 측면의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으나 지역 간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은 모두 저하된다. 옳은 것 같지는 않죠. 일단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세대 간 형평성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죠. 지금 현 세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은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지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지구제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특정 지역에 독점적 위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의 부적정 배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제도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실시는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경직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 기대 수익을 높여주므로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킨다. 요거 단기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시행으로 주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되고 다른 공급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게 만든다. 장기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5번은 장기 효과.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드리는 것은 1번 토지 소유권 중 개발권을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미래의 토지용 변경권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당장은 어찌 이용할 수 없을지라도 장래에 더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발권을 사러 왔을 때 그걸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권이 주위 건물에 양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 사적의 경관,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존의 의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이게 중간에 이제 폭 파묻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문화재 보호구역 있죠. 경복궁 같은데 주변에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해서 30도 각도로 또는 뭐 15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반경 200m 범위 내에서는 이 건물이 이 각도 위로 못 올라오게 규제를 해요. 근데 이걸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바깥은 건물이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안쪽은 높이 안 올라갔는데 그럼 결국은 그 바깥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은 속에 폭 파묻힐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감이 잘 안 오세요? 경복궁이 있으면 반경 200m 범위에 요 범위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 있잖아요. 이 범위에서는 건물을 높게 못 짓는다고요. 이 범위로 높이 못 올라온다고. 그럼 여기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지역은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야죠. 끊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무한정히 이렇게 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폭 파묻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3번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공사익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가능하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실은. 다음에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나요?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는 과밀지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과밀지역이 되면 그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는 4번 틀렸습니다. 그게 힌트예요. 규제 상한선 이상이 힌트예요.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과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5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같은 토지 이용계획의 계획 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 보상은 현행 법 제도로서는 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수용하거나 강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단점이 있고. 자, 이제 주택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정책 76쪽인데요. 분양가 규제와 임대료 규제, 특히 임대료 규제 엄청 많이 출제됐습니다. 최근 그 출제됐던 여러분들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은 아마 기겁을 할 정도로 임대료 규제가 많이 출제됐을 겁니다. 임대료 규제가 엄청 많이 출제됐어요. 이 임대료 규제만 묻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택 정책을 다양하게 묻는 경우에도 임대료 규제 지문들이 정답 지문이 되도록 엄청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규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아래에 규제하는 거예요. 아래.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평당 연간 임대료가 50만 원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임대인들한테 40만 원 초과해서 받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자들은 수요를 어떻게 하고요?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제 싸니까 더 넓은 집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거죠.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근데 공급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급을 줄이죠.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근데 임대료 규제한다고 오늘 발표한다고 물량을 바로 이렇게 줄이나요? 바로 이렇게 줄일 수가 없죠.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또 단기 나왔죠. 단기적으로는 수량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기로 가면 갈수록 수량 변화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 이미 임대주택으로 내놨던 집을 당장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일이면 만기가 돼서 내보내고 새로 헐고 새로 지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바꿀 거라고요. 헐더라도 새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시장의 임대주택의 양은 서서히 줄어드는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결국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꽉 막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50cm짜리 용수철을 40cm로 누르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면은 용수철이 삐지고 틈을 타고 틈을 비집고 올라오죠.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50cm짜리 용수철이라고 그랬죠. 50cm짜리 용수철을 40으로 눌렀다게 탁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틈을 뚫고 올라가는데 더 튀어 올라가죠. 부딪힐 때까지 올라가요. 부딪힐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가격의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이 50은 물량이 이만큼일 때 가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물량이 이만큼 줄었잖아요.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규제 가격과 요 가격, 예를 들어 55만 원이에요. 55만 원의 암시장 가격이라 그래요. 요런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의 차이를 뭐라 그래요? 저 그런 거를 음성적 지불이라 그래요. 음성적 지불. 요런 표현들을 기억하시라고요. 요런 표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음성적 지불이 수수될 수 있다.
또 저걸 암시장이라 그래요. 암시장. 암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그럼 가격이 두 가지죠. 규제 가격과 암시장 가격. 이런 거를 이중 가격.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요. 이중 가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물량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는데 찾는 사람들은 이만큼으로 늘어났어요. 집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동이 저하되는 거예요. 집을 구하기가 힘들면 이동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줄어드는데 이 공급 줄어드는 이 물량이 그나마 이제 암시장 가격으로 받는 사람은 뭐 이렇게 수리도 해주고 하니까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40밖에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가 암시장 가격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받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거예요. 투자를 기피.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안 고치는 겁니다. 수리 같은 거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임대료를 높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질적으로 떨어지고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의도는 누구를 위한 거였죠? 저소득층을 위한 거였죠. 근데 저소득층들이 더 힘들게 되니까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에요. 단기적으로 시행. 그리고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 효과 없는 거 높게 설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높게 설정하는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이상으로 설정. 균형 가격 이상으로 설정이에요. 균형 가격 이상으로 설정. 이러면은 어떻다고요? 아무 효과 없다는 거예요. 이 균형 가격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으로 설정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균형 가격으로 설정해도 아무 효과 없고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도 아무 효과 없고.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이하로 설정하는 정책이다. 이하로 설정. 이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이제 설명할 분양가 규제는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설정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하, 이상 할 때 그 표현은 그거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디다 설정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라고 해야 되지 이하라고 하면은 같을 때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상으로 설정할 때 아무 효과가 없고 그거보다 밑으로 아래 설정해야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하라는 말로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체크를 못했어요. 이 신청 감인데. 이 신청 감이에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나중이고. 왜냐하면 객관식의 특성상 가장 틀린 것이 있으면은 그 답 하나로 답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걸 최대한 찾아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찾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전에 찾아야 되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찾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한번 또 이렇게 많이 찾아봐야 되죠 또. 제가 그거 하나 더 찾았잖아요. 그거 하나 더 찾아서 그 합격한 사람은 저한테 한턱을 크게 쏴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합격한 사람은.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 성격은 똑같은 거고요. 얘는 이제 임대시장이고 이거는 분양시장이죠. 분양시장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다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 규제하는 겁니다. 자,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죠. 평당 1,000만 원이 너무 비싸다.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평당 800으로 규제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요 또.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자, 건설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돈 안 되잖아요. 건설사는 공급을 줄이는 거죠. 돈 되는데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한다면은 어떤 건설사가 할까요? 이게 순위가 낮은 건설사 있죠? 저 밑에 있는 건설사들. 이런 건설사들이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나마 한다면은. 자, 그나마도 지금 물량이 어떻습니까? 줄죠? 물량이 줄면은 이만큼 사려는 사람이 이만큼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물량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첨하거나 해야죠. 그래서 당첨되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대팔 때는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똑같죠. 이게 1100에 팔 수 있어요. 800에 분양받아서 1100에 팔 수 있다면 그럼 누구든지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까요? 이 수요자들 중에 투기적 수요자들이 있다. 투기적 수요. 어떻게 투기적 수요자들이 할까요? 남의 이름 빌리는 거죠. 제가 들었거든요. 지난 3, 4월 달 수업할 때 그러더라. 3월 달에 그 수험생분이 많이 하는 사람은 한 10명 이름으로 들어간대요. 10명. 그러니까 통장 사는 거예요. 통장. 자격이 되는 사람 통장을 산다고요. 그래서 그 10명 이름으로 들어간다고요. 10개를 사는 거예요. 통장을. 그래서 당첨되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고 피를 주는 거고 좀 어느 정도 주는 거고 당첨 안 되면은 다시 통장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 돌려주는 거고. 그럼 자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실수요자예요. 그냥 딱 하나 내 이름으로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 자격되는 사람들 이름 빌려가지고 10명 이름을 넣어버리면 당첨 확률이 누가 더 높아요? 그 사람이 훨씬 당첨 확률이 높죠. 제가 저기 우면지구 있잖아. 보금자리 주택. 그게 그 예술의 전당 그 우면산 터널 넘어오면 들어오면 바로 예술의 전당이잖아요. 거기에 6억 하는 아파트를 그때 3억에 분양했다고요. 이때 제가 신청했는데 제가 67번이었는데 68번이 당첨됐어요. 그때 경쟁률이 38대 1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최후의 이 최대 청약 경쟁률이었어요. 38대 1이었는데 될 리가 없죠. 저는 뭐 꿈도 꾸지 않았지만 언뜻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번호 아닌가 하고. 근데 안 된 이유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면요. 너도 나도 뭐 자격되는 사람은 많으니까 아마 그 마지막일 거예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됐을 수 있잖아요. 실수요자인데. 이런 투기적 수요자들이 들어오면 실수요자가 당첨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름 빌려준 사람한테 이면 계약서 쓰죠. 나중에 이제 전매 제한 기간 지나면은 자기 이름으로 돌리는 이면 계약서 쓰고 그 사람한테는 그냥 이름 빌려준 값으로 얼마 주고 이렇게 끝이 나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당첨이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물량은 적은데 이렇게 개입을 해버리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닙니다. 분양가 규제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 그런 식으로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거를 많이 공급하는 거는 안 좋고요. 그 오세훈 시장이 한 거 있죠. 오세훈 시장이 한 거 장기 전세 주택. 예, 이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장기 전세 주택은 거기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다가 거기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살 때 싸게 살다가 이사 가면은 그 싼 전세로 다른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고 또 가고 이런 거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양가 규제 정책은 무슨 정책이에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 사람이 다 갖고 가는 거지. 전매 제한 기간 물론 10년이었지만 지금 벌써 몇 년 지나서 한 5년 지났잖아요. 벌써 한 5년 지났는데 아니 5년 지나고 그냥 앉아서 2억 버는데 5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나 하겠다. 그걸 또 올라가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풀려요. 10년까지 안 간다고.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은 이게 또 규제가 풀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장기 전세 주택 이런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재원이 있다면은. 그죠? 자,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마찬가지, 이런 정책도 마찬가지.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돼. 단기적으로. 마찬가지 이제 공급이 줄면서 이것도 많이 질적 저하 현상이 나죠. 질적 저하. 다 비슷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만 이거는 임대시장, 이건 분양시장.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뭐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또 여기서는 이게 신규 가격이거든요. 이게 신규 주택 가격이고요. 이거는 중고주택 가격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신규 가격이 중고 가격보다 더 싸잖아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3억짜리 분양받아 들어가는 집이 새 집이죠. 주변에 5억짜리 집은 혼집이잖아요. 주변에 5억짜리 혼집이잖아요. 주변은 다. 근데 새로 분양해 받아가는 3억짜리는 새 집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소득층에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어요. 저소득층의 과소비. 저소득층의 과소비.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은 이게 평당 1,000만 원이면 30평짜리 집을 살려면 돈 얼마 있어야 돼요? 평당 1,000만 원. 이게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3억 있어야 돼요. 3억. 그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800으로 규제하면은 30평짜리 신청하려면 얼마만 있어도 돼요? 2억 4천만 있어도 되죠. 근데 2억 4천밖에 없으면은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이 사람은 몇 평짜리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24평짜리죠. 자, 24평짜리 집을 사야 적당한 사람이 얼마짜리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30평짜리 신청할 수 있게 됐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과소비지. 24평짜리 적당한 사람이 30평에 살게 됐잖아요. 과소비 아닌가요? 과소비죠. 땡 잡은 거지만 과소비라고. 이러면은 관리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관리비 늘어나고 이거 냉난방비 늘어나고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사실 과소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세 식구가 지금 33평짜리 살고 있어요. 세 식구가. 세 식구는 24평이면 충분하죠. 지금 집에 큰 방에 어떤 때는 세 식구가 같이 자요. 우리 애하고. 큰 방에 같이 자는데 안방에. 거기 안방에 뭐 책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뭐 장롱 있고 하잖아요. 다 이 가구가 있는데 한쪽 구석에 셋이서 이렇게 자요. 한쪽 구석에. 그것도 넓어가지고 한쪽 구석만 있어도 셋이 다 잘 수 있는 그런 집인데 거기 거실도 있지, 방 2칸 있지. 이게 이 낭비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제가 이거 신청할 때는요. 25평짜리는 이게 경쟁률이 막 3대1, 4대1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2대1도 된 적이 별로 없어. 운이 저는 없어요. 38대1은 아까 꿈도 안 꾸고 6대1도 안 되고요. 안 돼.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골치 아프니까 안 되면 들어가 살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달되는 것만 33평짜리 미달. 그럼 미달이니까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세종시 가기 전에는 3번에서 24평짜리 25, 그렇게 있었어요. 딱 알맞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겨울에 아무리 이게 난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도요, 월 26, 7만 원이 최대예요. 30만 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막 겨울에 팬티 바람으로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겨울에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지내야 돼요. 근데도 38만 원 이렇게 나와요. 난방이 합쳐서 38만 원. 관리비 다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떳떳하게 지내면서 그러면 말도 안 해요. 어른들이 무슨 표현 하냐. 소금 굽듯이 그렇게 꿔요. 소금 굽듯이 방을 이렇게 하는데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38만 원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과소비 이렇게. 여러모로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화를 해야 돼. 자율화를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시장에 맡기란 얘기예요. 어디에 맡기란 얘기야? 원래 이렇게 규제하다가 맡기란 얘기는 분양가를 어떻게 하도록 내버려 두란 얘기요. 분양가를 규제하지 말고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란 얘기요. 자, 그럼 분양가를 자유를 하면은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 물량이 증가합니다. 시장에 물량이 요거밖에 없다가 물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위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부딪히는 위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늘어날수록 중고주택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규 분양가는 올라가지만 중고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고 가격과 신규 가격의 차이가 점점 준다고요. 그러면 이게 전매 차익이 어떻게 돼요? 전매 차익이 줄어들어요. 아까 이게 이제 요거를 전매 차익이라 한다고, 요걸 전매 차익. 여기서는 음성적 지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쪽에서 음성적 지불, 여기는 전매 차익. 이런 전매 차익이 줄어들면은 이제 투기적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적 수요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저소득층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소득층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고요. 예, 조세에 귀착하고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좀 풀겠습니다.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몇 번 문제죠? 8번 문제인가요? 8번에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했죠.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높으면 뭐라 그랬어 아까? 높으면 아무 효과 없다요. 높으면 아무 효과 없다. 예, 그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맞죠? 다음에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자 이때는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맞죠?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건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인들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이 암시장도 고려해야 되고 어려워집니다. 임대료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로 암시장이 형성되어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이라고 하는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맞죠? 다음에 최고 가격제 9번까지만 풀면 되겠네요. 최고 가격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료 규제가 장기적으로 시행될수록 임대주택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한다. 맞나요? 장기적으로 시행될수록 장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줄죠? 네,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주택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의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도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최고 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절대로 초과 공급이란 말 나올 수가 없다고요. 초과 수요가 나오거나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야지 초과 공급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네, 맞죠?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전매 차익이 발생하여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맞습니다. 10번, 11번, 12번은 다음 주에 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봐 주시고요. 혹시 가져오실 수 있나요?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왜 지금 장담을 못 드리는가 하면은 분명히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100% 갖고 오신다면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오늘 할 내용을 지금 했는데 예상보다 지금 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다 못 푸는 거예요. 됐죠? 될 수 있으면은 다음 주에 약간 더 속도를 내서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오전에 하는 수업과 진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네요. 2주 뒤에. 됐나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